지금부터 아시아 단원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속으로 아시아에는 어떤 국가와 도시가 있을까입니다. 아시아는 서쪽으로 유럽, 서남쪽으로 아프리카와 연결되는 대륙으로 동쪽으로는 태평양, 남쪽으로는 인도양, 북쪽으로는 북극해와 접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아시아는 자연환경과 문화 등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로 구분됩니다. 여기 자세한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포함된 중국, 일본, 몽골 이런 지역을 동아시아라고 하고 여기 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포함해서를 동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겨울에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여행을 많이 가죠.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부근을 남부아시아라고 하고 이쪽에 있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뒤에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이 있는 곳을 중앙아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석유가 많이 나오는 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 이 지역을 서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먼저 동아시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여러 국가가 있는데요. 중국, 일본, 대한민국 등을 들 수 있겠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 일본의 수도는 도쿄입니다. 여기 나오는 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자금성입니다. 명나라 때 축조된 왕궁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왼쪽에는 인도, 남부아시아 인도, 오른쪽으로는 중국, 동아시아 이 지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러 문화와 민족의 다양성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와 도시에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그리고 싱가포르, 도시국가죠. 해상교통의 요충지인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여기는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라고 해요. 여기 있는 호텔이 마리나 베이 샌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호텔입니다. 남부아시아는요, 인도를 비롯해 세계 최고의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요 국가와 도시에는 인도의 뭄바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를 들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인도 뭄바이의 모습입니다. 서남아시아에는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가 많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도시에는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는 두바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는 동쪽에 있는 동양과 서쪽에 있는 서양, 그 동서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가 대표적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자, 그럼 아시아에는 어떤 자연환경이 나타날까요? 아시아 대륙의 중앙의 고지대에는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의 고지대, 그러니까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지각운동이 활발해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요. 이 지역에서 겐지스강, 메콩강, 창장강 등 아시아의 주요한 하천이 시작되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이 지역에는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환태평양 조산대는 지구가 하나의 판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판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죠? 그 판과 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지역을 환태평양, 환은 동그란 반지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태평양을 둘러싼 지각이 불안정한 지대를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화산 지형이 발달하는데 이 지역을 지나치는 아시아 지역에는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스피해와 우랄 산맥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라고 볼 수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자, 여기 나오네요. 여기 있는 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여기서 우리 세계 4대 문명이라 불리는 이집트, 황허, 그다음 인도, 인더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원하는 지역이 바로 여기고요. 그리고 우랄 산맥과 카스피해는 이제 동서의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리고 여기에 황허강, 창장강, 메콩강, 겐지스강 등이 이렇게 큰 강이 흐르는데요. 그중에 겐지스강, 메콩강, 창장강이 바로 이 히말라야 산맥과 티베트 고원지대에서 발원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고요.
창장강은 아시아에서 가장 긴 하천으로 하천 주변 평야지대의 대도시가 분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대도시에는 상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브로모 화산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기후인데요.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는 게 아시아의 특징입니다. 먼저 열대기후. 열대기후는 동남아시아와 남부아시아처럼 적도 가까이 위치한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1년 내내 고온 다습하고요. 이 지역에서는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벼농사가 발달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베트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태국의 푸켓이라는 곳인데요. 연중 고온 다습, 비가 많이 오죠? 다습한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벼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손모내기 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에요. 건조기후도 나타나는데요. 중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은 지역에서 건조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사막도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사막과 초원이 넓게 나타나고 관계농업이라는 건 물을 가둬놓고 그러니까 농사를 꼭 지어야 되는데 여기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다 보니까 물을 좀 숨겨서 저장해놔서 농사에 쓰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관계농업이라고 하고 오아시스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오아시스 농업 그리고 그 말이나 양 같은 사냥 같은 것들을 풀어놓고 기르는 유목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최저 온도와 최고 온도의 차이가 좀 큰 편이고 이렇게 여기는 그래도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인데 원래는 이 건조기후 지방에는 강수량이 거의 없는 특징을 보입니다. 네, 이렇게 풀어 헤쳐서 기르는 걸 유목이라고 하죠. 자, 우리 지역이 포함되는 온대 및 냉대 기후입니다. 상하이가 대표적인 도시로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지만 상하이는 우리보다 위도가 낮기 때문에 0도 아래로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따뜻한데요. 이렇게 강수량도 적절합니다. 이런 지역, 계절마다 생활 모습이 다르죠. 이렇게 온대기후 지역에서는 계절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시아의 종교입니다. 아시아의 주요 종교에는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크리스트교 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힌두교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인구가 정말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힌두교가 제일 많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를 좀 보면 불교는 동남 및 동아시아에서 많이 믿고요. 힌두교는 인도, 이슬람교는 서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또는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필리핀의 경우는 크리스트교를 많이 믿습니다. 특징을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요. 아시아의 종교 분포와 주요 국가별 종교 구성인데 인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고 태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교를 믿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트교를 믿습니다. 자, 불교예요. 불교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교죠. 자비와 평등을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종교입니다. 승려들은 이렇게 명상과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고 채식을 선호하고요. 불살생,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육식을 하지 않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나라의 불교 모습과는 달리 동남아시아 지방에서 나타나는 소승 불교의 모습인데, 상자부 불교의 모습인데 요런 사원들, 금빛 사원들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힌두교는요, 겐지스강이 상징이죠.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고 소를 신성시 여겨요. 특히 흰 소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고 힌두교는 다양한 신을 믿기 때문에 이 다양한 신을 모시는 사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를 향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슬람교 신자들은 율법에 허용된 음식이란 뜻의 할랄 음식만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돼지고기나 술은 하람이라고 불리면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의 예배당은 이렇게 둥근 돔, 모스크, 그러니까 이렇게 도명 지붕으로 되어 있고 첨탑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곳을 예배당, 모스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태원에 모스크가 있습니다. 크리스트교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아요.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희생을 이제 추모하고 이렇게 신성한 곳이라고 여기죠. 아시아의 다양한 종교 중에서 서로 다른 종교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주요 종교의 기원지, 그러니까 주요 종교가 시작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다양성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하지만 다문화주의 입장에서 공존을 추구하거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표적인 지역을 좀 살펴보면 싱가포르를 들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에는 불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힌두교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종교들을 허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스리랑카는 다양한 종교가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불교를 대부분 믿지만 힌두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내전 테러가 발생하는 정도로 갈등을 빚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교 분쟁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이제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성지가 공존하는 곳이지만 이 종교의 긴장 관계 때문에 이 지역의 갈등이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죠. 석유 가격, 불안정한 석유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서로 다른 종교가 조화를 이루려면요,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과 억압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개인으로서는 내 종교만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종교를 존중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세계 시민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아시아의 인구입니다. 아시아는 전 세계 인구의 60%에 가까운 인구가 아시아에 머물고 있어요. 지역별로 인구 분포를 보면 남부아시아가 가장 많고, 그 다음 동아시아, 그 다음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순으로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프리카 단원 17%를 차지하고 있죠. 그에 비해 아시아는 거의 60%에 가까운 인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총 인구는 80억 가까이 되죠. 자, 가장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붉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인도라고 볼 수 있죠. 요새는 인도가 더 인구가 많아요. 자, 아시아 인구 구조.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유소년층 비율이 감소하고 있고 노년층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연령이라는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인구를 쫙 펼쳤을 때 정가운데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중위연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위연령이 40대 후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면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 파키스탄이나 필리핀 등은 아프리카 우리가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높은 출생률을 유지하고 있어서 유소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위 연령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프리카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시아는 인구 이동이 굉장히 잦게 일어나는데 경제적인 원인으로는 임금이 높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네팔 같은 곳에서 우리나라로 돈을 벌러 오는 청년층의 남성이 많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정치적 원인으로는 난민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서는 주변 국가로 안전하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출생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인구가 높은 출생률과 기대 수명이 증가되면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국가들인데요. 긍정적인 변화로는 풍부한 노동력이 많으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여기가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지만 부정적인 상황으로는 너무 급격히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그걸 못 따라가고 빈곤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죠. 이게 파키스탄 총 인구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점점 이렇게 총 인구가 확 늘어나고 있죠. 인구 피라미드는 현재는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모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를 겪는 국가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지역이죠.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고 소비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노년층의 인구 증가로 인해서 노인 부양 부담이 사회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거나 외국인 이민자를 수용해서 노동력으로 확보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의 모습이에요. 아까 파키스탄이랑 너무 다르죠? 점점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요. 인구 피라미드도 삼각형 모양의 안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역삼각형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의 산업이에요. 아시아는 전 세계적인 산업 중심지입니다.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38%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는데요. 가장 높은 비중이죠. 북아메리카, 유럽과 함께 세계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 자원도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자원이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주로 생산되는 석유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중국이 희토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산업을 위해서는 여전히 천연 자원의 공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륙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노동집약적인 제조업이 많이 발달하는데요. 일단은 노동력이 풍부하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노동이 집중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들이 굉장히 잘 발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제품 없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이 정말 대단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류산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렇게 노동집약적 제조업도 발달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고부가가치 첨단 문화사업도 발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바로 반도체 시장 점유율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K컬처 유명하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자원 생산국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천연자원 생산국들은 경제의 자원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그러니까 경제의 대부분이 석유 수출을 통해서만 의존하기 때문에 만약에 석유가 이제 끊어지거나 석유가 필요 없게 되면 이 나라는 폭삭 주저하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자원 수출로 촉촉한 부를 관광이나 금융, 제조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등이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그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주도하는 국가였지만 최근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임금이 낮은 남부아시아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로 생산기지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요새 중국 그 공대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죠. 중국이 여러 가지 고부가가치 산업이나 첨단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첨단 산업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볼 수 있고요. 문화 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의 산업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어서 이런 아시아 산업 변화는 우리나라 산업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관광이나 제조업 등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중국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많았다면 요새는 남부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쪽에 우리나라 의류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 일본, 중국과 경쟁하고 있죠. 우리 대만이랑도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문화산업이 K 콘텐츠, 한류라 불리는 문화사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